스윙데디입니다. 오늘 네 번째 영상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영상을 찍기 전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사실 이런 뭐 발달센터를 한다는 게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저도 역시 똑같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홍보 영상을 찍거나 뭐 센터를 홍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만들었다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했겠지만, 뭐 스윙데디 아시는 분들은 스윙데디 늘 가난하고 또 애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딱히 뭐 홍보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부모 코칭 또는 상담을 통해서 늘 도대체 감각통합이 뭐야? 감통이 뭔데? 왜 그래서 이게 뭐 필요해? 아시는 분들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남들이 하니까, 또 감통을 하라고 하니까 또 감각통합을 하고 계시는데, 감각통합 치료를 하는 치료사,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명확한 근거나 또 어떤 방법들이 좀 매뉴얼처럼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연차가 많든 적든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또 공부도 하고 궁금한 것도 또 찾아가고, 그게 또 우리 하루하루 만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번 네 번째 영상은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아주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뭐 뇌과학, 신경과학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 유튜브에 어차피 욕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제 스스로 한번 하고 싶은 만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상동행동. 무슨 약을 먹거나 무슨 치료를 받거나 해서 상동행동이 좋아졌다,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또 유튜브에서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동행동에 대해서 감각통합적으로, 즉 부모 코칭에서 설명드린 이 각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해 주어야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상동행동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동행동의 원인적인 측면을 각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걸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할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각성이라는 건 지난번에 제가 부모 코칭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각성 수준이 낮을수록 상동행동은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런 상동행동이 어떤 진단의 증상이라고 또 말을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상동행동은 이 정상 발달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생후부터 한 3세 전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이나 행동의 특성들이죠. 이런 정상 발달에서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 행동들이 얼만큼 과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나이가 지나도 그 3세 이후, 즉 감각 운동기 시기가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 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뭐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뭐 놀이, 언어,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면 또래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멍하니 걸을 때가 있고 어딘가를 향해서 걸을 때가 있고, 그때의 걸음걸이가 다르듯이 이런 놀이나 움직임 자체도 좀 더 의식적인 부분과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하는 움직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뭐 상동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실제로 뇌에서 의식적으로 무언가 복잡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기억에 의해서 동반된 행동들과 숨 쉬고 눈을 깜빡이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단지 무의식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뇌의 생존적인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즉 생존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을 관여하고 그로 인해서 또 계속 발현될 수 있는 기전, 뭐 뇌에서 우리가 뇌 오른쪽 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왼쪽 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과 같이 뇌에서도 약간 가장 중심부 또 하위에 있는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된 이런 부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중뇌, 번연계, 뇌줄기 이렇게 세 군데 분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또 발현되는 또 촉진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로 반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동공반사, 뭐 우리가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동공이 커지느냐 작아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버스나 기차가 지나갈 때 천천히 움직일 때 나도 모르게 눈이 따라가는 이런 반사적인 움직임들, 또 머리가 움직일 때 눈이 한쪽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들, 또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머리를 들고 뒤집기를 하고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서고 걷는 순간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움직임의 촉진적인 게 바로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그 반대되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정감각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몸을 계속 뒤척이고 또 어딘가 계속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꼼찍꼼찍 움직이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마치 하품을 하듯이 지속적으로 몸에 힘을 주는 것,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고요수용 감각이 있겠고, 피부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또는 뭐 모기에 물렸을 때,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통증 반응, 이런 어떤 촉각적인 부분도 그런 반응일 수 있고요. 청각적이라고 하면 뭐 잠꼬대 하듯이 계속 무언가 중얼거리고 소리를 내고 비음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감정 변화,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아야! 이런 소리들,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어떤 청각적인 부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존과 관련된 중뇌, 변연계, 뇌줄기에서의 어떤 낮은 수준 또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움직임 또는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동 행동들의 대부분의 어떤 움직임의 패턴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반사적인 어떤 움직임과 매우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동 행동의 원인을 어떤 특정 진단의 증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감각적인 자극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중뇌, 변연계, 뇌줄기 이 수준에서 뭐 망상체라든지 우리 어떤 뇌가 깨어있는 각성 수준, 뇌를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쪽으로 계속 어떤 자극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들이 주로 더 나타난다면,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나의 내적인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각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 중뇌, 변연계, 망상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반응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감각 처리 장애라고 겉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감각이 우리 뇌에 들어왔을 때, 입력이 되었을 때 모든 감각, 대부분의 감각들은 방금 말씀드린 망상체, 변연계, 중뇌의 각성 중추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치는 이 과정에서 이 각성 중추가 얼만큼 역할을 잘 하느냐, 즉 잘 걸러주거나 적절히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늘 쉽게
예를 들면 각성이 낮아요. 그러면 멍하게 되죠. 멍한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우리의 반응은 둔할 수밖에 없고요. 또는 작은 자극에도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요. 즉 각성 중추가 너무 과하게 일을 한다거나 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또 너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감각 처리라는 측면에서 감각 통합이 어렵다, 감각 처리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감각이 각성 중추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각성 조절 능력이 조절이 어렵다, 그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상동행동에 대한 원인, 또 그로 인한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성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네.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세 가지를 저희가 볼 건데요. 중뇌, 변형계, 망상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중뇌의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변형계는 이쪽이고 중뇌는 여기에 있고 망상체는 이쪽에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뇌의 중심부의 안쪽에 또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중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감각을 어떤 필터링 한다. 그래서 필터링 한다는 건 뭐냐면 걸러낸다는 거죠. 걸러낸다는 거는 부적절한 어떤 자극은 굳이 주의할 필요 없고 반응할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지고 꼭 반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반응하기 위한 필터링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중뇌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제 필터링 또는 운동 제어, 그리고 각성이나 의식 수준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죠. 또 이 중뇌가 이제 전두엽이나 후두엽 요 사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부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운동 제어나 여러 가지 억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억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무언가를 이제 집중해서 볼 때 그 외에 집중되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은 나도 모르게 또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를 해야 됩니다. 뇌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100이라고 보면 80%를 촉진하는 기능이고 20%가 억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20%의 억제 기능이 80%의 촉진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뇌의 부위는 매우 작지만 이 중뇌의 역할이 바로 억제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뇌에서 제일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구, 하구라고 나눠져 있는데, 상구는 시각 처리, 하구는 청각 처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어떤 자극은 매우 빠르고 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빠른 어떤 시각 청각에 대한 반응들이 바로 이 중뇌를 거쳐서 대부분 대뇌 표질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중뇌의 어떤 역할은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 상호작용에 있어서 또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뇌에서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사실 모든 뇌 부위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시각, 청각이 주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전달이 되는데, 중뇌에서 가장 우리가 또 핵심적인 역할이 이 도파민과 관련돼서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봤을 때 흥분해서 계속 보게 되죠. 그럼 그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와 관련된,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들이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고 뺏으면 울고 이런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리, 우리가 미디어의 소리도 있겠지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리는 우리가 기계음이라든지 또 노래, 동요 이런 부분들이 청각적인 부분들도 이 도파민과 관련된 중뇌의 역할이 매우 이제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각 청각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흥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중뇌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과 관련된
이 매우 중요한 또 도파민, 시각 청각, 또 중독, 흥분, 욕구, 보상 이런 어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꼬시면서 얘기하죠. 편식하는 아이들,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유튜브 요거 영상 보여줄 테니까 요거 요거 꼭 해, 기다려, 아니면 요걸 먹으면 영상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보상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뇌에서의 역할은, 궁극적인 역할은 보상중추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중추에서의 핵심은 도파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닫고 버튼을 누르고 돌아가는 바퀴를 계속 보는 부분들이 그냥 상동행동이네 라고 보다는 이 중뇌에서의 시각 청각적인 정보 자체가 도파민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극되어서 반복적으로 이런 보상 행동을 아이들이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동행동에서 우리가 시각 청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기전, 또 그런 어떤 신경학적 기전의 중심부가 바로 중뇌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변연계라고 해서 좀 광범위하게 표현되지만 그 안에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저핵은 이 또한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손을 뻗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 우리가 이제 기민성이라고 하죠. 속도, 천천히, 너무 빨리 다가가면 이제 물을 쏟으니까 속도와 방향,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임의 속도, 그러니까 타이밍, 요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움직임이 계속 억제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걸 억제하면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킹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요 기저핵에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동증적인 움직임들이 대부분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억제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핵의 가장 큰 역할은 억제라는 건 참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 의미 없는 움직임들을 억제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동증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 또는 과한 움직임, 너무 강한 움직임에 대한 억제 기능이 이 기저핵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저핵에서 움직임만 봤을 때, 상동행동 이런 측면만 봤을 때는 그 방금 말씀드린 억제 기능만 보는데 기저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해마와 함께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런 어떤 기억의 흐름들에 있어서 이 기저핵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즉 변연계라는 구조 안에서 이 기억의 회로가 얼만큼 잘 도는지, 이 기억의 회로가 잘 돌아줘야 우리가 학습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억제 기능이 바로 이 학습 기능, 즉 주의 집중과 학습 기능에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 지능이 낮은 건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건 기존에 흔히 트레디셔널한 어떤 고식적인 의견이고,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대부분 보면 그렇게 억제된 움직임, 절제되고 섬세한 움직임이 잘 안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기저핵에서 억제 기능, 즉 기저핵에서 즉 변연계에서의 움직임의 회로, 즉 정보 처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의 어떤 회로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핵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 회로를 어떻게 좀 잘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할 것인가의 어떤 포커스를 기저핵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대에 깜빡이, 라이트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방향을 우리가 전환할 수 있죠. 이것처럼 이미 한번 저장된 움직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저핵의 역할인데,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 자체,
어떤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밥을 먹거나 계속 놀이를 지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장된 움직임에서 계속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즉 의미 있고 목적적인 움직임 자체, 운동 프로그램이 잘 입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동증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저핵이라는 것들이 뭐 줄넘기를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또 뭐 구슬 끼우기 뭐 이런 섬세한 걸 잘하고 못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걸 소근육이 약하다, 뭐 대근육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기저핵이라는 건 한번 움직임이 기억되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는, 자전거를 한번 딱 타면 그게 기억돼서 이후부터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학습, 그 기억의 회로가 잘 발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어쨌든 상동증적인 행동에 움직임에 있어서 변형계에서의 기저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뭐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또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한 지 뭐 얼마 안 됐고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어떤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의사치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굳이 부모님들이 뭐 이런 걸 알아서 뭐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치료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해요. 빨리 이야기를 하되 이런 각성과 관련된 이런 뭐 망상체, 중뇌, 뭐 변형계, 뭐 기저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동 행동, 즉 자기자극적 상동 행동을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하게 살펴보자,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뇌과학적인 뭐 흔히 의학 용어로 하죠.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는 망상체라고 해요. 망상체. 망처럼 쭉 길게 늘려져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위에 아까 중뇌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아까 변형계라고 해서 기저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성의 중추를 중뇌, 변형계, 망상체 이렇게 쭉 이어서 이 한 덩어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각성의 수준, 각성 상태를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망상체는 척수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과 관련된, 또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듣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경유할 수 있는데, 즉 주로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은 이 망상체를 거쳐요. 그래서 이 망상체는 주로 하는 역할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 이 자극에 대해서 신경 조절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뭐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부분들인 건데, 이런 어떤 신경 조절 물질의 분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에 이 물질들이 얼마큼 분비가 되느냐, 즉 이 망상체에서 이런 기능을 잘 하게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히 뇌가 깬 반응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외부의 자극이 오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거나 과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술을 마셔요. 그러면 멍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몸도 흔들흔들 비틀죠. 바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이 취하거나 졸린 상태에서는, 즉 각성 조절, 이 망상체에서의 어떤 적절한 신경 조절 물질이 발현이 그 물질이 잘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좀 전혀 낮은 수준의 각성, 또는 너무 조절 안 된 각성 수준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움직임, 또는 너무 둔한 움직임, 또 어떤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망상체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망상체에서 나오는 신경 조절 물질에서 저절로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이 망상체하고 망상체 윗부분 즉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게 새로운 자극인가? 기존의 자극인가? 우리가 만약 옷을 입어요. 그러면 처음 입을 때는 옷 느낌이 나지만 좀 지나면 옷을 입은 느낌이 안 납니다. 이거 뭐냐면, 이미 내 머릿속에 기억된 자극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계속 내 옷을 신경 쓰느라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것처럼 망상체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런 신경 조절 물질이 얼마큼 분비가 되느냐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늘 기억된 자극인데도 매번 듣는 청소기 소리, 드라이기 소리, 이런 소리인데도 여전히 계속 흥분한다면 이거는 뭐 새로운 자극이 아닌데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망상체의 어떤 기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동증적인 행동, 즉 상동행동이라는 건 같은 자극에 계속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미 본 건데, 이미 들은 건데, 이미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망상체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잘 발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 새로운 자극이 아닌데도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동행동에 대한 뭐 원인, 근거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각성중추가 있다. 그래서 각성중추에는 중뇌, 변연계에서의 기저핵, 그리고 뭐 망상체,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중뇌 중요한 뇌죠. 그리고 또 가운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역할은 뭐 시각, 청각이 주로 여기서 여기를 거치게 되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건 보상중추, 끊임없이 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도파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중뇌이고, 또 이런 중뇌에서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상동행동은 계속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흥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 이 중뇌라고 할 수 있고, 변연계에서의 기저핵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움직임이 계속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의미 있게 계속 무언가 새롭게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즉 집중과 기억과 관련된 움직임의 기억,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작동을 해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렵다면 계속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망상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조절 물질의 분비가 여기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이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탐색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새로운 자극엔 반응하지 않는다. 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반응이 별로 없다. 즉 뇌의 각성 수준이 깨어있는 수준이 좀 높거나 낮다, 조절을 못한다, 이런 기능, 또 그로 인해서 상동증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뇌의 어떤 기관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각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이 상동행동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거의 20몇 분,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통을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감각통합을 해왔지만 감각통합에 대한 원리 중에 특히 각성이라는 관점을 보면 감통을 몇 타임에도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강한 결론입니다. 의지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을 먹고 또 행동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시키거나 이제 감통을 여러 가지 수업을 받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기자극 상동행동에 대한 중재 방법들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스윙레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각성중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나마 제가 추천하는 게 이제 무게쫓기 또는 헤비웍이라는 겁니다. 헤비웍,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아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뇌가 힘들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즉 어차피 우리가 힘들면 힘이 든다는 건 뇌가 느끼는 거고, 즉 뇌를 깨울 수 있을 만큼의 매우 강한 자극을 이제 헤비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그네를 얼만큼 태우고 무슨 놀이를 해주고 뭐 진보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어떤 방법들 말고도 무게쫓기를 제가 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번 같은 얘기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각성, 즉 뇌가 주변에 깨어 반응하는 수준이 각성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모 코칭 그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 내용이 있어요. 애들이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게 각성 수준, 각성 상태가 높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흥분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각성 상태, 너무 막 애들이 뭐 과한 반응을 보일 뿐이지, 실제로 뇌가 각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찾고 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과한 행동도 있긴 한데, 우리가 같은 뭐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숫자나 글자에 너무 집착해서 이것도 순서를 나열하거나 반복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뭐 상동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준의 형태의 어떤 상동 행동에 있어서 이런 감각 통합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각성에서의 어떤 헤비웍, 헤비웍을 저는 무게쫓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 무게쫓기 또는 헤비웍을 추천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는 우리 몸의 뭐 근육과 어떤 혈류량 또는 뭐 여러 가지 신경 조절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운동을 시키고 바깥 활동하고 하죠. 그래서 뭐 애하고 놀이터도 많이 다니고 뭐 등산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든 뭐 무거운 가방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헤비웍하고 조끼를 입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자, 각성은 뭐죠? 뇌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뇌가 깨어 있죠. 그럼 밤에는 뇌가 깨어 있지 않아야 돼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밤에 잠을 못 자요. 각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낮에 충분히 뇌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도대체 얼마만큼 과한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 기준은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쉽게, 애가 오늘은 푹 잠을 잘 자네? 그러면 낮에 각성 수준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활동 수준, 헤비웍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각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헤비웍, 몸을 많이 쓰면 얼만큼 많이 쓰느냐,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뇌의 각성에 영향을 주는지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위에 망상체 말씀드렸잖아요. 망상체, 뇌를 깨우는 신경조절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아까 요 그림에서 보이는 요 부위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 보면 이 망상체에서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누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각성중추, 뇌를 깨우고 반응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수면중추, 편안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상체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각성 수준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그림은 뭐냐면 고리가 3개가 있어요. 그게 운동고리, 그다음에 어떤 연합고리, 변형고리 이렇게 있는데, 변형고리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요 밑에 보면 복측 피계 영역해서 이런 어떤 도파민이 분비되는 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중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측자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뭔가 뇌가 깨어서 반응하는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각성 수준에 있어서 도파민은 당연히 중요한 물질이죠. 이 도파민은 카테콜아민의 일종으로 이 신경전달의 주요 물질인 에프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의 합성의 어떤 전구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시상 하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뉴런으로부터 이렇게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뇌하수체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뇌에, 사람 뇌에서 해서 고도의 정신기능, 창조성을 발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도파민이 이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추신경 뉴런의 억제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어떤 물질 자체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바로 우리 뭐 정서, 정신, 운동 기능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뭐 도파민이 주로 몸 동작 기능, 인식 능력, 뭐 먹고 또 신진대사 이런 대산물로 인해서 선택적 주의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ADHD라든지 뭐 이런 어떤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활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 자체가 전전도의 피질의 뭐 부피를 증가시키고 뭐 실행 조절 네트워크 증진을 시킨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지속적인 운동은 이 전전두엽과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해마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이들마다 이 해마가 크다 작다 뭐 그게 결국 기억을 잘한다 못한다 인지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부피가 큰다라는 거는 기능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것처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마에서의 어떤 기억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외우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상동증적인 행동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행동을 찾아가느냐 찾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시냅스 뇌의 어떤 신경들이 성장하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가느냐 아니면 기존의 가지가 점점 두꺼워서 전달을 빨리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또 한 15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된 게 뭐냐면 이 신경계에 있어서 BDNF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아까 뇌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뇌의 어떤 뇌 신경의 가지가 계속 뻗고 다양하게 막 뻗쳐 나가고 또 두꺼워지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BDNF라는 물질이 얼만큼 이 뇌를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느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뭐 대부분 쥐를 놓고 실험을 한 거죠.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에 바로 이 BDNF가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BDNF가 없으면 뇌가 그만큼 신경 가지를 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만큼의 어떤 이 신경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마에서의 풍부한 양의 BDNF가 계속 나와 주어야 바로 뇌의 전반적인 어떤 신경의 성장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은 길게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운동을 많이 시켜라. 근데 중요한 건 얼만큼이냐라는 거예요. 고강도. 예. 아니 뭐 조그만 운동 시켜도 울고 불고 뭐 뒤집어지는 애한테 어떻게 고강도 운동을 시키느냐. 또 애들도 뭐 작고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얼만큼 운동을 하겠느냐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만큼 조금씩 더. 즉 각성이라는 건 늘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하거나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각성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를 주되 그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옆에 보이시죠? 고강도의 운동, 무게좁게 헤비역만큼의 어떤 헤비역 그만큼 활동에 어떤 자극을 주면 이런 신경조절 물질의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각성 중추가 활성이 됩니다. 결국 이런 각성 중추가 활성화가 되면 상동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론과 현실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론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통합 치료를 받으면 선생님이 집에서 뭘 하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주죠. 숙제 홈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회적이고 단발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감각 식이요법, 센서리 다이어트 요법처럼,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땐 정말 1g 1g 막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먹잖아요. 그만큼 이런 활동들도 아이에 맞게끔 또 적절하게 계속 이 해비역의 양을 변화시키고 무게쫓기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체크하면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마운 업체가 있어요.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 업체의 어떤 운영하시는 분도 자녀의 발달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 조끼를 아마 적용을 하고, 직접 수입이 너무 비싸고 또 아이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블로그에 보면 분홍달씨 감통조끼라고 해가지고, 저도 여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무게를 넣었다 뺐다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디자인도 많이 예쁘더라고요. 해서 상동행동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또한 상동행동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치료를 얼만큼 받느냐, 어떤 약을 먹느냐, 다 효과가 있고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상동행동에 대해서 이런 각성의 중추, 각성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각성에 영향을 줄 만큼의 고강도의 운동, 아니면 그만큼의 헤비역 쫓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상동행동을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동행동을 아이들 보면 웃을 수도 있고 막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을까? 여전히 흥분이 될까? 즉 각성이 낮거나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자 어때요? 잠들기 전에 아이들 울고불고 짜증 많이 내죠. 아침에 깼을 때도 마찬가지고. 각성이 변화할 때 굉장히 우리 뇌는 극도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한 이런 헤비와 고강도의 운동 자체가 아이들의 뇌를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 좀 길죠. 길었고 또 주절주절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나면,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할 때 유튜브 어디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를 좀 더 보고 다양한 고민을 할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도 자꾸 보다 보면은 생각이 나요. 애가 막 상동행동 할 때 저거 어떡하지 라는 측면보다, 아하 각성 맞아, 아직 각성이 지금 아직 오늘이 좀 안 좋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무엇을 더 해야 할지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저도 힘드네요. 자, 네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